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글로벌 증시 브리핑 금요일 아침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저는 진행의 장유진입니다. 자, 간밤에는 저희가 이번 주 내내 좀 기다렸던 8월 CPI가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매주 저희가 꼭 확인해야 하는 체크포인트, 이 고용과 관련된 내용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물가 내용은 어느 정도 시장의 예상에 좀 비슷하게 맞아떨어지는 흐름이었고요. 반면 고용에서 좀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자,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저희 방송에서 오늘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고요. 이어서 국내 증시에 대한 개장 점검, 아시아 증시에 대한 내용까지도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함께 오하글 모닝을 외쳐주시면서 채팅에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저희 방송 매일 아침 8시에서 10시까지 인사드리고 있고요. 유튜브 라이브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한국경제TV 글로벌에서 채널 구독 꼭 해주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시면 아침마다 빠뜨리지 않고 저희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미 정규장 상황 잠시만 체크부터 해보시죠. 자, 3대 지수 확인해 보시면 우선은 전반적으로 모든 업종이 좀 상승불을 많이 켜냈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다우존스가 1%대 상승불을 켰습니다. S&P 500은 6,587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자, 어떤 내용들이 좀 시장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각각 기업들은 또 어떤 이슈를 가지고 있는지 실시간 애프터마켓 흐름까지 오늘도 자, 금요일 아침 새벽 요정 두 사람과 함께합니다. 김예림, 오은비 아나운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금요일입니다. 참 네. 기쁘네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한번 우리 다 같이 소리 한번 질러볼까요? 야! 너무 귀여워. 네, 저희가 이제 금요일이 됐으니까 저희 방송을 한 지도, 인사드린 지도 이제 10번이 넘어갔고, 어느새 벌써요? 네, 시간이 참 빠르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만큼 또 이제 많은 분들도 함께 해주고 계시니까 오늘도 저희가 금요일 아침 힘을 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시장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가장 꼼꼼하게 짚어드리는 김예림 아나운서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에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네, 미국 증시 마감 시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미국 증시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됐죠. 미국의 8월 CPI는 지난해 대비 2.9% 상승하며 예상치에 부합했고요. 네. 전월 대비로는 0.4% 오르면서 지난 1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는데, 아무래도 관세로 인한 영향이 좀 반영되는 모습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끈적하지만 오히려 고용 지표가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는 하루였는데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약 4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물가는 뜨거워지고 있는 반면 고용은 차갑게 식는 스태그플레이션이 한층 뚜렷해졌습니다. 그래도 인플레이션 측면에서 보면 금리 인하를 막기에는 그렇게 뜨겁지는 않았고요. 오히려 점점 악화되고 있는 고용 지표가 올해 금리나 회수 전망을 늘리면서 3대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금리가 3번 내릴 수 있다는 관측도 오늘 좀 부각되면서 러셀 2000 지수는 1.7% 오르기로 했습니다. 네. 이렇게 스태그플레이션이 지표로 증명되자 국제시장은 순간 좀 혼란스러운 모습을 나타내며 등락을 반복했습니다. 네. 특히 10년물 국채금리의 경우에는 장중 4%까지 떨어졌었고요. 2년물 국채금리도 3.47%까지 하락했었는데요. 단기적으로 금리를 내려야 하는 게 맞지만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물가와 고용 사이에서 이 셈이 좀 더 복잡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0년물 국채금리는 4.02%에 거래됐고요. 2년물 국채금리는 3.54%의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미국 달러화는 금리가 내릴 거란 관측이 한층 더 강화되면서 소폭 하락했지만 금리나 기대감이 애초에 반영되면서 눈에 띌 만한 낙폭은 그리지는 않았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오늘도 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97선에 머물러 있는데요. 간밤에는 또 유럽 중앙은행이 예금 금리, 정책 금리를 2%로 동결했죠. 유로화는 달러화 대비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금선물도 오늘 장중 사상 최고치를 향해 달려가다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출회된 모습입니다. 그래도 달러 약세와 금리나 지정학적 리스크 또 경제 성장 둔화 등 이제 현재 전반적인 경기 상황이 금리에 대한 수요를 부추기고 있는 건 맞는데요. 네. 이어서 어제 2% 가까이 상승했던 국제 유가는요. 오늘 장에서 2% 안팎으로 하락했습니다. 국제 에너지 기구가 월간 보고서를 공개했는데요. 오펙 플러스가 생산량을 늘리고 있다며 올해 세계 원유 공급이 예상보다 더 빨리 증가할 거라 말했기 때문입니다. 경기는 안 좋아지고 있는데 원유 생산량이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게 되면서 오늘 국제유가는 이렇게 하방 압력을 받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에 대한 부분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장 한마디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림 씨가 얘기해준 지금 물가는 뜨겁고 고용은 차갑다. 이 부분이 참 기억에 남고 아마 여러분들 기억에도 쏙쏙 박히지 않을까 싶은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 저희가 잠시 후에 또 한번 예림 씨랑 체크를 해볼 거고요. 자, 이번에는 실시간 애프터마켓 흐름을 확인해 볼 텐데 우선은 제 화면으로 지금 지수, 선물 시장에서의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네, 3대 지수 지금 선물에서는 지금 보합권에서 흔들리면서 큰 폭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 상황. 다우가 홀로 0.02% 오름세, S&P 500은 현재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종목별로는 애프터마켓에서 어떤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지 바로 마켓무버 확인해 주시죠. 네, 애프터마켓에서는 과연 어떤 종목들 움직이고 있는지 바로 제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막 제가 갖고 온 종목들 몇백 % 올라갔고 이랬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그렇게까지 움직이는 종목들은 많진 않았어요. 그 대신에 큰 종목들 위주로 뭐 네. 차익 실현이 일어났다던가 아니면은 좀 이슈를 받아가는 종목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픈도어예요. 오픈도어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게 쇼피파이 CEO가 오픈도어 CEO로 가게 된다. 잘못 말했죠? 쇼피파이 CEO가 오픈도어 CEO로 가게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정규장 안에서도 주가가 진짜 많이 뛰었었어요. 그랬죠. 근데 지금은 시간 외에서는 3% 내림세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이 거래량에서는 최상단에 올라왔습니다. 그 밑으로도 리졸브 AI가 있는데 리졸브 AI 같은 경우에도 정규장 안에서는 8% 넘게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애프터마켓에서는 4% 이상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공통점을 찾아봤더니 정규장 안에서 크게 움직였던 종목들이 애프터마켓에서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을 추리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단으로 쭉 내려보면 역시나 오늘도 거래량 상단에 엔비디아 자리하고 있고요. 오늘 실적 발표한 어도비도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워너브라더스 오늘의 주인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도 이제 거래량을 가득 싣고 지금 상단에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는 아마 되게 생소한 종목들일 거예요. 지금 세계 같은 경우에도 이런 종목은 과연 어떤 종목이지 싶은 종목들 지금 112%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은 BGSF 지금 상승률 4위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잠시 후에 이슈를 또 전달해 드릴 예정이고요. 전반적으로 오늘도 마찬가지로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 위주로 큰 폭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하락률 상위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들도 살펴봤더니 똑같죠. 아무래도 시가총액 작은 종목들이 좀 낙폭을 크게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이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규장에서 하락폭을 그렸던 종목들이 상단에 올라오긴 했었는데 지금은 다른 종목들이 치고 하락폭을 키워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마켓무버 상승률과 하락률을 보니까 저희가 좀 생소하긴 하지만 뭐 바이오 아니면 테라퓨틱스 이런 그쵸, 이름들이 그쵸. 좀 종목명에 많이 들어가 있는 걸 보니까 확실히 제약바이오 섹터가 이슈에 따라서 뭐 개별 이슈 이런 내용들에 따라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은비 씨가 예고해준 대로 저희가 종목별로 자세한 내용들 만나볼 텐데 그 전에 오늘은 가장 처음으로 방송 거의 1시간 전에 나온 내용을 그쵸. 또 저희가 실시간으로 추가를 했어요. 오픈 AI에서 좀 어떤 내용이 나왔나요? 맞습니다. 오픈 AI가 최근에 조직 구조에 대해서 입장을 딱 밝혔습니다. 핵심인 바로 이건데요. 앞으로 회사의 비영리 모회사가 전체를 다 감독을 하고 그 통제권을 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이 모회사가 1,000억 달러가 넘는 지분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최근에 오픈 AI의 기업 가치가 5천억 달러로 평가된 걸 감안을 했을 때 이 구조는 모회사를 세계에서 가장 자원이 풍부한 자선단체 중 하나다 이렇게 만들 수 있게 우리는 하겠다라고 회사는 또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이렇게 하게 된다면 회사가 안정적으로 투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까지 마련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얘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지난 5월에도 오픈 AI가 공익법인 구조로 재편하겠다 발표하면서 이 비영리 조직이 통제권을 유지한다는 점은 몇 번이나 이렇게 강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오픈 AI는 원래 2015년, 10년 전이죠. 이때 비영리 연구소로 출발을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 몇 년 사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 가운데 하나로 또 자리 잡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이슈가 또 하나 더 붙였는데요. 네. 오픈 AI가 마이크로소프트와 비구속적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직 법적으로 강제력이 있는 계약은 아니지만 앞으로 협력을 이어가겠다는 의향을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땅땅땅 이렇게 하게 된 거죠. 이 양측은 이 협정의 최종 조건을 확정하기 위해서 계속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소식도 이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던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공동 성명을 내고 안전에 대한 공동의 약속을 바탕으로 이 모두에게 최고의 AI 도구를 제공하는 데 집중하겠다라고 하면서 역시나 이번에도 키워드는 AI로 잡혔습니다. 그리고 오픈 AI가 새로운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서 네. 이 캘리포니아와 델라웨어주 법무장관들과도 협력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소식이 있으면 또 몇 주 뒤에 협력이 뭐 성공됐다 아니면 실패됐다 이렇게 해서 주가가 또 등락을 또 반복하기도 맞아요. 했죠. 네.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자체 AI 모델 개발을 위해서 컴퓨팅 인프라에 대규모 투자를 또 단행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오픈 AI 의존도를 좀 더 줄여 나가겠어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으니까 오늘 밤에 과연 이 종목들의 주가, 종목들이라고 하면 안 되죠.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픈 AI와 뭐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내용 그리고 비영리 모회사에 대한 내용은 뭐 이어지는 내용이었지만 이번에 좀 오피셜로 땅땅땅 도장 찍었다. 그쵸. 좀 이렇게 은비 씨가 정리를 해줬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1%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저희가 오픈 AI의 본사 이전을 해야 되나? 라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예림 씨가 이번 주에 네, 또 짚어줬던 맞아요. 바가 맞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막기 위해서 협력하고 있다라는 내용까지 은비 씨가 함께 짚어드렸습니다. 자, 저희 채팅에서 아침에 참 이 새벽 요정들의 기운 오늘도 산뜻하다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호응을 해주고 계시고요. 은비 씨의 생일을 또 맞아요. 네, 제 다음 생일이에요. 주죠? 며칠이죠? 너무 실망이야. 알죠. 14일이잖아요. 제가 몇 정말. 번을 얘기했는데. 방송용 질문이죠. 그렇죠. 미국 시간으로? 0914, 0914요. 일요일. 외워주세요, 이제는. 제가 10번 넘게 얘기했어요. 많은 분들이 네. 여기에도 함께 네. 호응을 해주고 계시고 생일 축하! 감사합니다. 와! 네. 생일 좋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정말 아껴주고 계신데 그런 만큼 저희도 네. 오늘 알찬 내용으로 계속해서 보답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애프터마켓 특징주로 또 살펴볼 종목은 BGSF. 저는 좀 낯설었는데 아까 마켓무브에서 저희가 잠깐 그쵸. 봤죠? 4위였죠. 네. 상승률 4위인데 BGSF는 참 생소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게 인력 솔루션 업체거든요. 이번에 주주들에게 특별 현금 배당을 주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내가 이런 배당에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쭉 주의 깊게 들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보통 주 한 주당 $2를 지급하기로 했고요. 9월 23일 기준으로 주주 명부에 이름이 올라있는 투자자들에게 9월 30일 실제로 배당금이 들어가게 됩니다. 오. 그러니까 오늘장 안에서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오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특별 배당은 회사가 이 최근에 프로페셔널 부분을 매각을 하면서 나온 그 대금으로 이루어진 건데요. 이제 CEO가 이번 배당은 매각 대금을 주주들에게 돌려드리는 첫 번째 단계다라고 했어요. 뭐 당연히 두 번째 단계도 있겠죠. 그리고 앞으로 충분한 현금을 확보해두면서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찾고 또 필요하다면 추가 자본 배분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도 우리는 주주들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정규장은 사실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네. 약보합권에서 마무리 지었지만 그 애프터마켓에서는 24% 넘어가는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앞서 말씀드린 그 오픈도어 이슈도 그렇고 오늘 이 부분도 또 저희가 가장 빨리 은비 그쵸? 씨가 전해주시지 제일 않았을까. 빨랐을걸요? 그럼요. 네. 자, BGSF 살펴봤는데 이 주주들에게 앞으로 이제 시작이다라는 그런 좀 포부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저희 채팅창에서 이제 저희 프로 흥할 겁니다라고 하시면서 피디님과 은비 씨 생일 축하합니다. 주주님이랑 감사합니다. 케이크 이모티콘까지 함께 남겨주시고 많은 분들이 케이크로 또 호응을 해주고 소원 빌었나요? 빌었어요. 네. 우리 동시 시청자가 한 이번 달 안에 100명을 좀 넘겼으면 좋겠다. 제발 이뤄주세요. 캡처하고 싶어요. 네, 저희 100명 돌파를 위해 한번 이 두 분의 운에 저희도 좀 기대 보면서 네. 또 이어가겠습니다. 자,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애프터 특징주로 나와 있는데 네. 주가 흐름 먼저 좀 확인을 해볼게요. 자,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이슈 먼저 확인해 주셔야겠어요. 네, 슈마컴이 최신형 엔비디아의 최신형 블랙엘 울트라 GPU를 탑재한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대량 공급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품은 냉각 방식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일반적으로 쓰는 공냉식 방식이고요. 다른 하나는 수냉식 방식입니다. 특히나 슈마컴은 이번에 네. 적용된 직접 수냉식 기술이 굉장히 효율적이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이를 통해서 전력 소비는 최대 40%, 데이터 센터 차지하는 면적은 60%, 그리고 물 사용량은 40%까지 줄여줄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CEO는 우리는 새로운 엔비디아 기술을 누구보다 더 빠르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도입해왔던 경험이 있다라면서 굉장히 크게 자신감을 드러냈어요. 그래서 슈마컴 같은 경우에는 애프터마켓에서 마켓이 끝나자마자 정장 끝나자마자 주가가 한번 팍 치고 올라왔거든요. 거의 바로 후에 나온 소식이라서 네. 그리고 4%대 지금 오름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사실 공항에 갈 때 좀 맞습니다. 시간을 충분히 두고 여유롭게 가야 하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업이 있다고요? 네, 근데 이 기업이 되게 유명한 기업이에요.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빅베어 AI예요. 빅베어 AI. 빅베어 AI. 미국 내슈빌 국제공항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에 새로운 승객 처리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빅베어 AI가 개발한 EPP라는 솔루션인데 쉽게 말하면은 이 승객들이 더 빠르고 간편하게 세관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에는 이 베리스캔이라는 생체인식 기술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실시간으로 이 얼굴을 촬영을 해서 기존에 저장된 기록과 바로바로 이렇게 비교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조건만 충족이 된다면 굳이 여권을 꺼내 보여줄 필요도 없이 바로 절차를 끝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지금 뭐 사실 생각해보면 국제 여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시스템은 보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확인 절차는 훨씬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해법이다. 이렇게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항을 지나는 승객들의 이동이 더 매끄러질 것이다라는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 보는 게 어떨까. 왜냐면 제가 조금 있으면 여행을 가니까요. 네. 어디로 가시죠? 비밀이에요. 왜요? 선물 좀 알려줄게요. 생일 선물 주죠, 당연히. 네, 그럼 그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도 아마 함께 궁금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이집트 가요. 이집트. 네. 너무 멋진 여행지를 맞아요. 언제 가시죠? 저희 추석이요. 추석에. 네. 좋습니다. 꼭 그쵸. 다녀와서 후기도 전해주시고. 저는 안 굽고 저 이집트 갑니다. 네. 좋습니다. 자, 빅베어 AI 홀딩스까지 살펴봤고 아마 내슈빌 공항 가게 되면은 이 맞습니다. 프로그램을 저희가 경험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했던 기업이 있는데 바로 어도비입니다. 어도비 실적 성적표 어땠어요? 좋았어요. 오. 심지어 시장 예상치보다 되게 잘 나왔습니다. 매출과 주당 순이익 제가 매일 말씀드리잖아요. 월가 예상치보다 훨씬 더 좋게 나왔고요. 매출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비교했을 때 11%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바로 뭐죠? 전망이죠. 그쵸. 전망인데 네. 4분기 주당 순이익을 원래 5.35달러에서 5.4달러 정도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지금 네. 오늘. 근데 이 부분을 봤더니 시장에서 예상했던 수치보다 훨씬 더 잘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핵심 사업인 게 디지털 미디어 부분인데 여기도 연간 매출 증가율 전망도 기존에는 11%였는데 11.3%로 아주 조금 더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다음 분기 디지털 미디어 매출 역시나 시장 예상보다 높은 수준으로 제시하게 되면서 어도비가 우리는 계속 성장세를 이어갈 자신이 있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여기에 훨씬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워낙 뛰어난 회사구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애프터마켓에서는 2.6% 상승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은비 씨 옆에 어도비 광고가 또 앞에 그래요? 떠 있는. 아! 네, 보이시나요? PPL 같은데요? 저희가 네.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어도비 소식을 전해드리는 동안 지금 가이던스에서도 어쨌든 자신감을 표해줬다라는 자신감. 부분 확인해 봤습니다. 뭐 투자자들이 바라는 건 사실 그런 확신을 좀 심어주는 그쵸. 그런 애티튜드이기도 하니까요.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애프터마켓 특징주 살펴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은비 씨와 다시 특징주로 돌아옵니다. 자 이번에는 월가 아이비들이 주목한 종목들 예림 씨와 함께 발굴해볼 시간인데 네. 요즘 이 시간 참 많이들 기다려주고 계시더라고요. 정말요? 제가 제일 많이 기다려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정말 기대가 되는데 자 오늘도 저는 종목명이 좀 생소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었어요. 네, 파이어플라이 맞아요. 에어로스페이스라는 네. 종목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오늘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종목은 바로 파이어플라이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네. 특화명은 FLY. 플라이. 플라이. 날따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업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국의 우주 스타트업입니다. 오. 아주 따끈따끈하게 IPO에 상장된 지 이제 한 달하고 열흘 됐더라고요. 오. 기업 설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리면요. 로켓과 달 착륙선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민간 기업 중 두 번째로 무인 탐사선의 달 착륙을 성공시켰는데요. 네. 방산 업체와도 탄탄한 계약 수주를 맺고 있고요. 노스롭 그루만에서 5천만 달러를 투자로 벌었고 오. 로키드 마틴과도 협력 중입니다. 와. 네. 또 나사와도 우리 돈 2,4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계약을 수주하면서 2029년에 달 남극을 탐사할 우와. 계획입니다. 뭐야? 네. 신기하다.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게 있어요. 파이어의 CEO가 한국인이더라고요. 아, 네. 그래요? 한국계 미국인 제이슨 킴이 이끌고 있는데요. 경력도 화려합니다. 미 공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공군 장교로 복무했고요. 노스롭 그루만과 레이시온 등 이 방산업체에서 경력을 쌓은 건 물론이고 또 다른 우주 스타트업 밀레니엄 스페이스 시스템즈에서 CEO로 재직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에 IPO에 상장됐기 때문에 저번 주부터 계속해서 증권사들의 투자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대체로 좀 긍정적이더라고요. 네. 제가 가져온 투자 의견은 로스 캐피털 마켓에서 나온 건데 여기서도 처음으로 투자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첫 투자 의견으로는 매수로 제시했고요. 목표가는 $60로 또 제시했는데요. 네. 스페이스 X와 로켓렛을 두고 이 파이어 플라이를 주목해야 할 이유는 바로 차별화된 우주 플랫폼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앞서 설명해드린 대로 민간 위성 발사뿐만 아니라 나사와도 계약을 맺으면서 국가 안보용 임무까지 처리하고 있고요. 오, 네. 또 눈여겨볼 만한 건 24시간의 발사 체계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성이나 군사 장비가 긴급하게 필요할 때 솔직히 전쟁 언제 날지 모르잖아요. 몰라요. 즉각적으로 발사할 수 있는 거죠. 음. 스페이스 X나 로켓랩의 경우에는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정해진 날짜에 좀 계획적으로 위성이나 로켓을 발사해야 하는데 파이어플라이는 즉각적으로 발사할 수 있어서 특히 국방과 안보용에 특화돼 있습니다. 오, 네. 또 단순히 로켓만 만드는 게 아니라 달 착륙선인 블루고스트, 궤도 이송선인 일리트라도 보유하고 있어서 전반적인 우주 운송 서비스를 아우르고 있는데요. 우주로 발사할 궤도의 데이터를 추적해주는 우주의 CCTV 오큘러도 있고요. 여기서 수집한 데이터를 관리하는 코테스까지 보유하고 있는 이 서비스의 기능도 아주 출중하다고 합니다. 와. 또 스페이스 X의 경우에는 워낙 대기업들과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파이어플라이는 민간 중소기업들과 이 사업을 확장해서 오히려 틈새 시장을 노리고 있다 이렇게 전하기로 했습니다. 네. 현재 실적 전망을 좀 보면요. 올해는 매출 1억 3천만 달러를 기록할 걸로 전망되지만 내년에는 4억 3천만 달러로 3배 이상 성장할 수 있고요. 영업이익도 아직 적자를 좀 기록하고 있지만 이 손실폭도 빠르게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종목으로는 파이어플라이 에어로스페이스, 티커는 FLY, 플라이입니다. 이 종목 발굴해 봤는데 상장한 지 한 달이 간 넘었는데 이미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점 로스캐피털에서 목표 주가 $60로 제시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이번엔 약간 반대로 왔어요. 저희가 예림 씨가 소개해 주신 종목이 다음 방송에 특징주로 나오고 이러기도 했는데 네. 이번에 은비 씨한테 들었던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이 또 나왔더라고요. 네, 어떤 기업이죠? 맞습니다. 뭐죠? 다음 기업은 셀시어스입니다. 아, 셀시어스. 네, 아. 이 종목을 앞서 들어보셨을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사실 카페인에 취약한 몸이라 은비 아나운서가 전해줄 때 그때 처음 들었거든요. 뭐 커피를요? 근데 저 카페인 잘 못 마시잖아요. 예, 커피도 맞아요. 그렇고. 뭘 전해줬어요, 제가? 이거 에너지 드링크. 에너지 드링크. 카페인이잖아요. 저희가 네. 봤던. 아, 이제 이해했어요. 네. 네, 마지막이 아니구나. 두 번째로 준비한 안 돼요, 기업은 아직은. 셀시어스입니다. 골드만삭스가 에너지 드링크 회사 셀시어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제시했고요. 목표가는 $72로 제시했습니다. 소비재 중 성장 스토리가 가장 좋은 기업 중 하나라고 평가했는데요. 제가 지금 사진을 준비했는데 화면 띄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네, 이 음료입니다. 맛있겠다. 네. 네, 되게 맛있겠다. 과일로 잘 어우러져 있고 컬러풀하죠, 상당히. 요즘 에너지 음료 시장 자체가 워낙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에너지 드링크 시장이 올해에만 12% 성장할 거라 전망되고 있습니다. 요즘 커피 대신에 이 에너지 음료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또 펩시코가 미국과 캐나다 전역에서 이 셀시어스의 유통을 맡게 된 점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지금 에너지 드링크 회사의 양대 산맥이라 하면 떠오르는 기업이 있으신가요? 그거. 네. 아, 정답은?
레드불. 하나 더 있죠. 아. 네, 채팅창에도 나와 있는데 몬스터. 맞아요. 맞아요. 여기 PD님이 바카스라는데요? 네, 레드불이랑 몬스터인데 네. 그래서 제가 이 셀시어스의 강점이 뭔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일단 다른 에너지 드링크와 좀 다르게 설탕, 옥수수 시럽, 또 아스파탐은 물론이고요. 인공 향료나 색소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천연 카페인, 그러니까 녹차 같은 데서 카페인을 추출하고 있고요. 또 건강을 먼저 생각한다 이런 음료수라 보시면 오. 될 것 같습니다. 레드불이나 몬스터가 수험생들, 대학생들,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이 셀시어스는 운동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좀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고 해요. 또 원래 에너지 드링크 시장 자체가 남자분들이 좀 많이 즐겨 드시잖아요. 남성들에게 그렇죠. 초점이 네. 맞춰져 있는데 그런데 셀시어스는 이렇게 캔 디자인도 예쁘게 만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제로 슈가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제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들었는데 이 여성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정말 많다고 그렇죠, 합니다. 그렇죠. 요즘 미국 MZ 세대들 사이에서 말차가 엄청 유행인데 맞아요. 과연 이 건강한 에너지 드링크를 판매하는 셀시어스가 이 MZ 세대들을 다시 좀 겨냥해 볼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요즘 미국 젠지들은 약간 그 여성분들 PPP라고 하나요? 뭐 핑크, 필라테스 약간 이런 예쁜 운동복 입고 사진 찍고 그래요? 또 예쁜 뭐 텀블러 이런 거 들고 있고 이런 게 좀 스탠리 같은 텀블러 맞아요, 그쵸? 네. 그래요? 그런 것도 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입으셨네요. 그쵸, 저 젠지라서요. 셀시어스도 이런 트렌드에 힘입어서 계속해서 좀 성장할 수 있을지 여성 소비자들 이 여심을 잡을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죠. 자, 아쉬운데 벌써 세 번째 마지막 네. 종목이에요. 이번에 어떤 기업이에요? 네,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글로벌 IB 종목은 바로 시냅틱스입니다. 시냅틱스. 네, 티커명 SYNA인데요. 우선 어떤 기업인지 설명해 드리자면 노트북의 터치패드를 만드는 기업으로 유명합니다. 원래는 애플에 워낙 의존을 좀 많이 해서 애플의 부품 회사다, 애플의 관련주다 이렇게 좀 평가를 받았는데 네. 이제 다른 분야로도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오. 이제 노트북 터치패드를 넘어서 사물 인터넷 분야, 그러니까 스마트 스피커나 뭐 로봇 청소기, 스마트 도어, 보안 카메라, 그리고 또 자동차로도 사업을 확장하고 있고요.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시장이죠. 회의용 오디오, 영상 인터스페이스, 또 노트북 한 대를 모니터 여러 대에 띄우는 이런 기능들을 정말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이 바로 도이치뱅크가 시냅틱스의 투자 의견을 매수로 제시하고 목표가는 85달러로 제시한 이유인데요. 특히 사물 인터넷 부분이 현재 매출의 25% 정도를 차지하는데 연평균 20% 넘는 매출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을 우와. 거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시냅틱스는 단순히 터치패드를 만드는 기업이 아니라 집과 회사, 자동차를 이 인터넷과 연결해주는 칩을 만들어내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도이치뱅크뿐만 아니라 바클레이즈도 이 시냅틱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 목표가는 78달러로 제시한 점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서 이런 사업을 다각하고 있는 시냅틱스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규장에서 3% 넘게 올랐던 시냅틱스 바클레이즈 목표 주가 78달러, 도이치뱅크 85달러입니다. 이 기업 이름에서도 약간 시냅스가 좀 떠올라서 우리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을 그쵸. 전해주듯이 이렇게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연결해 줄 수 있기를 또 시냅틱스에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시냅틱스, 셀시어스, 그리고 파이어플라이 에어로스페이스까지 오늘도 알짜 종목들, 글로벌 IB들이 주목한 종목들 예림 씨와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다시 메가캡 특징주로 돌아옵니다. 자, 네. 지난주에 좀 시장에서 여러 가지 시장을 뒤흔들었던 이슈 중에 하나가 중국 쪽에서 이제 AI 관련해서 자체적인 개발 밸류체인을 강화해 오는 움직임이 또 한 번 불거졌기 때문이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엔비디아랑 함께 체크해 볼 소식이 있죠. 네, 이건 뭐 엔비디아에서 나온 소식은 아니고 중국에서 나온 소식인데요. 중국이 이제 새로운 반도체 개발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밝혔어요. 네. 지금처럼 엔비디아의 GPU 같은 기존 가속기에서만 기대서는 한계가 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건 사실 뭐 중국 정부의 입장은 아니고요. 칭화대 샤오진이라는 교수가 있거든요. 이 교수가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한 포럼에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어떤 말을 했는데 GPU라는 건 원래 뭐 게임이나 그래픽 처리를 위해서 설계된 기술이라서 요즘처럼 이렇게 규모가 아주 큰 인공지능 모델을 돌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국가들도 미국산 GPU에 의존하는 걸 줄여야 되고 AI 전용으로 설계된 반도체를 직접 개발해야 된다라고 이 포럼 자리에서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샤오징 교수가 또 중국은 여전히 반도체 산업을 키워나가고 있고 미국의 제재가 있더라도 그걸 추진할 돈과 기술 역량은 충분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중국이 자신감을 드러내면서 엔비디아의 의존도에 있어서 약간의 일침을 날리게 된 거예요. 여기에 더불어서 사실상 완벽하게 딱 교합이 맞지 않는 소식이긴 하지만 알리바바가 새로운 AI 모델인 QN3 넥스트를 출시했다라는 소식까지 덧붙이게 되면서 엔비디아가 이제 정규장 안에서는 좀 주춤했어요. 아주 소폭의 내림세를 보여줬지만 그래도 애프터 마켓에서는 어느 정도는 올라오는 모습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반도체 전반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 살펴봤는데 중국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아니다, 아직은 그 정도 역량이나 스케일이 안 된다, 좀 갑론을박이 있기는 그렇죠, 한 그렇죠. 것 같아요. 우선은 중국 쪽에서는 강한 자신감이 나왔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죠. 자, 저희 채팅창에서는 앞서 우리 예림 씨의 글로벌 IB 종목에 에치펄트님께서 파이어플라이 에어로스페이스에 좀 주목을 해주셨어요. 프리 IPO 때부터 지켜봤던 회사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시고 진짜 유익한 코너다. 정말 다양한 종목 다뤄주신다. 진짜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요. 스태프님도 오늘도 유익한 정보 감사해요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자 이제 또 저희가 이어서 메가캡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사실 제가 요즘 좀 관심 있는 분야이긴 한데 AI 챗봇의 어떤 윤리적인 것과 그러니까요. 관련해서 우리나라 다큐멘터리에서도 이 AI 챗봇이 어떤 청소년의 자살을 유도했던 사례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미국에서 끔찍해.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지금 좀 미국에서 이 부분을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가 이번 주도 한 수요일이나 목요일쯤에 아동을 대상으로 그런 채팅에 있어서 미국에서 제재를 가한다 이런 소식을 전달해드렸는데 네. 이번에 연방거래위원회가 알파벳, 메타, 오픈 AI 같은 주요 빅테크 기업들에게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어떤 걸 보냐 봤더니 인공지능 챗봇이 사용자에게 어떤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또 대화 과정에서 입력된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고 활용하는지 그 과정을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네. 방금 우리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정적인 영향이 어떻게 보면 쭉 이어지다 보면은 아동들에게도 뭐 우울증을 유발하거나 안 좋은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연방거래위원회가 제대로 한번 조사를 해보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쉽게 말해서 이제 또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뭐 사용자가 챗봇에 말을 하면 그걸 어떻게 저장을 하고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왜냐면 이거를 다시금 빅데이터로 옮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걸 또 학습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처리 과정을 아주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지난달 로이터 보도가 조금 더 주목을 받았어요. 내부 문서에서 이 메타의 챗봇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던 사례들이 한 번 더 드러났었습니다. 네. 아동과 부적절한 대화를 하거나 사실과 다른 의료 정보를 만들어내고 심지어는 인종차별적인 발언까지 도왔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번에 이 FTC 조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네. 또 어제도 제가 전해드렸던 소식이 메타 내부 관계자 2명이 나와서 메타는 윤리보다는 이익을 더 중시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메타와 구글의 어떤 판결을 내릴지 조사 결과가 나올지 조금 더 면밀히 지켜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알파벳과 메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지만 우선 알파벳 최근에 추세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또 신고가를 경신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 내용 사실 항상 기술 발전에 비해서 이 관련된 규범이 좀 따라오는 속도가 늦기 때문에 저희가 오래도록 AI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좀 겪어야 할 시간들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아동과 관련된 내용 얘기해 주시니까 채팅창에서 맞아, 은비디아가 다뤘었어 이렇게 맞아요. 얘기를 해주고 계시고 어제였죠. 지금 블랙파솔님, 스태프님께서 세 분 조합 너무 좋아요. 평생 해주세요. 평생 가능한 하트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저희는 메가캡 특징도 살펴봤고 이제는 시장에서 저희가 주목했던 이 CPI 그리고 고용 관련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런 내용들 좀 더 자세히 도대체 어떤 내용이었길래 시장에 이런 영향을 줬는지 예림 씨가 좀 알려주세요. 네, 오늘 이번 주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죠.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됐습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네. 지난해 대비 2.9% 상승하며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다만 월간 상승률이 0.4% 상승으로 집계되면서 지난 1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나타냈는데요. 일단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8월 CPI 상승률이 지난 7월보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건 맞지만 근원 CPI 상승률은 또 3.1%로 동일했다며 상황이 더 나빠진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다음 주에 있을 FOMC에서 금리 인하를 막을 만한 요소는 아니라고 말한 건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관세로 인한 영향이 본격적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을 좀 확인해 보면요.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상품 가격, 그러니까 자동차, 의류, 가전제품 등 이 관세 민감한 품목들의 가격이 전월 대비 0.3%, 전년 대비 1.5% 상승하면서 약 2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고요. 네. 또 관세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죠. 소고기와 토마토 가격이 눈에 띄게 증가하면서 식료품 가격은 0.6%나 늘어났습니다. 미국이 멕시코에서 토마토를 정말 많이 수입하고 있거든요. 네. 특히 커피 가격도 지난달 대비 3.6% 상승하고 지난해 대비로는 20.9% 오른 점도 눈에 띄었습니다. 원래 시장이 좀 전제로 깔고 있는 게 일시적인 관세 비용이 인플레이션 지표에 반영이 되더라도 네. 고용이 둔화된다면 인건비도 줄어들고 또 소비자들의 수요가 꺾이기 때문에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 이런 거였지만 그래도 관세로 인한 영향은 무시할 수 없다는 게 오늘 지표를 통해서 좀 드러났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시장의 화두는 오히려 미국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이기도 했죠. 지난 6일까지 집계한 미국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6만 3천 건으로 예상을 크게 뛰어넘었는데요. 약 4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입니다. 기업들이 관세라는 불확실성에 앞서서 채용을 줄이고 있는 와중에 일자리를 잃는 사람이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뜻인데요. 네. 인플레이션은 오르고 반대로 고용은 계속 내려가는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이 지표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도 시장은 나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는데요. 네. 올해 금리가 3번 내려갈 가능성이 크게 좀 부각된 하루였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이유이기도 한데요. 다만 다음 주에 금리가 50bp 내리는 빅컷 가능성이 커진 건 아니라는 점 좀 말씀드리고요. 프린시펄 에셋 매니지먼트에서도 오늘 나온 고용지표가 연준 위원들에게는 좀 긴박감을 불어넣겠지만 긴급하게 50bp나 인하할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여전히 코로나 이전 수준보다는 괜찮은 수준이고 전반적인 미국의 경제 지표들은 양호하다는 게 그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빅컷 가능성이 높아진 건 아니지만 올해 지금 9월뿐만이 아니라 10월, 12월 FOMC에서도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은 오히려 이번 지표를 통해서 조금 높아졌다는 점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투자 전략에는 어떻게 적용을 하면 좋을지 잠시 후에 와우글로벌 변지환 파트너와 함께 또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S&P 500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분석 전망이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원래는 9월은 좀 약세장이다 이런 말도 많고 그랬죠. 또 투자자들도 요즘 이 약세장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이런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예상과 다르게는 3대 지수 오늘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추세에 맞춰서 월가의 베테랑이라 불리는 사람이죠. 에드 야데니 리서치 대표가 올해 말 S&P 500 지수의 전망치를 6,600포인트에서 6,800포인트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네. 심지어는 올해 말까지 미국 증시가 멜트업을 겪는다면 최대 7,000포인트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강조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멜트업은요, 시장이 예상치 못한 수준으로 급등하는 것, 즉 투자 심리가 과열돼서 주가가 급등하는 걸 말하는데요. 앞서 야데니 대표는 연준의 금리 인하가 증시 과열, 멜트업의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지금 사실 야데니뿐만 아니라 글로벌 IB들 전반적으로 이 S&P 500 목표치를 올리고 있는데요. 도이치뱅크는 관세 영향의 절반이 이미 인플레이션 지표에 반영됐다며 연말 목표치를 7,000포인트로 올렸고요. JP 모건에서는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의 위험을 소화해야겠지만 금리 인하, 사상 최대 규모의 배당금 지급, 또 정치적 리스크 완화로 내년 초까지 S&P 500 지수가 7,000포인트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지금 S&P 선물에서는 6,593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7,000 S&P 500까지 갈 수 있을지 저희가 이 긍정적인 전망들 함께 기대감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멕시코 관세 정책 관련해서 어제 전해주셨는데 맞아요. 여기에 또 이어지는 내용이 있다고요? 네, 오늘 이 소식과 관련해서 업데이트된 소식이 있어서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어제 멕시코에서 자국의 경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또 멕시코인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중국을 포함해 FTA를 체결하지 않은 나라들을 대상으로 관세를 최대 50%까지 늘릴 수 있다, 이런 소식이 있었는데요. 오늘 이 소식이 좀 업데이트가 됐는데 멕시코 정부가 이 FTA를 체결하지 않은 나라들을 대상으로 한국을 포함해 주요국들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미국을 달래기 위해서라는 이 해석을 의식한 듯이 이번 조치는 멕시코의 경제를 강력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지 다른 나라들과 갈등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이후 주 멕시코 한국 대사관 측도 멕시코 당국과 협의가 있었다고 말했는데 향후 자동차와 철강 부문의 관세가 좀 어떻게 변화될지 이 점도 좀 유의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멕시코와 FTA 협정이 맺어져 있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 부분 협의가 좀 잘 진행될 수 있기를 좀 바라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장에 대한 자세한 이슈 예림 씨 고생하셨고요. 이어서 다시 특징주로 돌아옵니다. 자, 지금 반도체 단에서는 뭐 브로드컴, AMD, 간밤에 내렸지만 반도체 장비주 쪽에서는 또 하나의 주인공이 좀 등장을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 흐름 먼저 화면으로 체크해 보실게요. 자,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정규장에서 7% 넘게 이야. 탄력을 보여줬는데 어떤 소식이 있었나요? 네, 역시나 마이크론의 전망이 너무나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시티그룹에서 하나의 뭔가 나왔어요. 네. 애널리스트들이 목표 주가를 기존에는 $150를 제시했는데 지금은 $175로 올렸습니다. 심지어 오늘은 150선을 또 터치를 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이유를 봤더니 굉장히 간단해요. 디램 수요가 늘고 있고 인공지능 시장에서도 이 마이크론의 존재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종목에 대한 의견도 여전히 매수로 유지를 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보고서에서 설명을 어떻게 했냐면요. 메모리 시장이 다시 좋아지고 있다. 생산은 제한돼 있는데 수요는 예상보다 훨씬 더 강하다. 특히나 데이터 센터에서 AI 학습과 서비스에 필요한 이 메모리 수요가 굉장히 크게 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나올 실적도 굉장히 관심 포인트예요. 오는 9월 23일 바로 다음 주가 아니네요. 그 다음 주죠. 네. 그 다음 주에 이제 4분기 성적표를 공개합니다. CT는 주당 순이익이 2.62달러, 매출이 112억 달러 정도로 시장과 비슷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다만 회사가 직접 제시할 전망치죠. 이 가이던스가 오히려 시장 예상치보다는 훨씬 더 잘 나올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 이유가 또 디램과 낸드 매출이 늘고 가격까지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실적 발표를 했는데 가이던스가 예상치보다 좋다면 어떻게 되죠? 주가는 거의 올라가겠죠. 대부분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장 안에서도 그 기대감 주가에 여실히 녹아져 있습니다. 7%가 넘어가는 상승폭을 기록했고 애프터마켓에서는 아주 소폭의 하락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네, 기존의 목표가를 터치했지만 지금 상방이 더 열려 있다라고 지금 그렇죠. CT에서 의견이 나온 겁니다. 목표 주가 175달러 그리고 23일 실적 성적표는 그때 또 저희가 은비 씨한테 부탁드려도 되죠? 아, 당연하죠. 네, 좋습니다. 자, 그때 네. 기대를 해보겠고 이번에는 미디어 엔터 업계로 좀 가보겠습니다. 와, 이 미디어 엔터 업계의 두 거물 지금 워너브라더스랑 파라마운트가 모두 두 자릿수의 강세, 엄청난 탄력을 보여줬어요. 네. 이들 기업에게는 어떤 소식이 있었나요? 간밤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가 하나 나왔어요.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가 워너브라더스 인수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번 입찰은 일부 사업부뿐만 아니라 이 케이블 네트워크와 영화 스튜디오를 포함한 회사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고 전해졌습니다. 네. 빠르면은 다음 주쯤 인수 제안이 공식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아직 정식 제안이 제출된 건 아닌데 만약에 이 거래가 성사가 된다면 상당히 큰 딜이 될 전망인 거 뭔가 그쵸. 딱 느껴지잖아요. 특히나 워너브라더스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게 있잖아요. 뭐 DC 코믹스 많이 보세요? 맞아요. 해리포터 네. 있어요. DC 코믹스 아세요? 알죠? 알죠. 배트맨?
아마 그럴 거예요. 소름 돋았어. 뭐 이렇게 굵직굵직한 콘텐츠가 있고요. 또 되게 많이 보는 거죠. CNN, TBS 같은 주요 채널까지 보유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HBO 맥스를 운영하는 워너브라더스랑 파라마운트 플러스를 운영하는 파라마운트가 이렇게 힘을 합치게 된다면 글로벌 미디어 시장 판도가 아주 크게 바뀔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와, 지금 파라마운트는 스카이댄스 미디어를 인수합병 최종한 지도 거의 뭐 몇 달이 되지 얼마 안 않았는데 됐어요. 정말 거의 공룡처럼 이렇게 미디어 엔터 업계를 삼키는 그러니까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해당 소식 전해지면서 워너브라더스가 정규장에서 28% 거의 30% 가까운 상승률을 애프터마켓에서도 더하고 있고요. 네.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도 정규장에서 두 자릿수의 강한 상승불을 켜냈습니다. 자, 이번에 다음으로 대기하고 있는 종목은 템퍼스 AI, 의료 AI인데 좀 새로운 뭔가 소식이 좀 나왔나 봐요? 네, 신제품이 나왔어요. 템퍼스 AI에서 만든 인공지능 기반 심장 영상 플랫폼이 나왔는데 이름이 템퍼스 픽셀이에요. 근데 이게 FDA에서 특별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번에 업그레이드된 템퍼스 픽셀은 특히나 이 심장 MRI를 분석하는 그 기능이 훨씬 더 강화가 됐어요. 쉽게 말해서 의사들이 이 MRI로 찍은 영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인공지능을 통해서 훨씬 더 정확하고 빠르게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이고.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이 살짝 꼬였네요. 네, 그래서 이번 승인을 통해서 템퍼스는 미국에서 이 제품을 또 공식적으로 판매하고 홍보할 수 있는 권한까지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입장도 봐야겠죠. 이번 승인이 단순한 허가가 아니라 앞으로 AI 영상 기술을 발전시켜서 나가는데 굉장한 규제상의 이정표다라고 하면서 되게 의미를 크게 부여를 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과학적으로 믿을만하고 실제 의료 현장에서 도움이 되는 AI 기술을 계속 우리는 개발해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마찬가지로 자신감을 조금 더 뿜뿜 비추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정기장 안에서 주가가 13.59%나 올라갔습니다. 정말 엄청나죠? 좋은 모습 보여줬던 템퍼스 AI 어떤 이유로 이렇게 올라왔는지 체크해봤고요. 자, 다음은 저희가 앞서 여행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이 기업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어떤 항공기 수요에 대한 내용을 좀 체크할 수 있을지 가늠자가 될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델타항공이죠. 델타항공이 SEC 보고서를 냈는데 여기서 3분기 실적 전망을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시장에서는 그 내용보다 이 CEO의 발언을 더 주목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모건 스탠리 컨퍼런스가 지금 열렸잖아요. 네. 여기서 델타항공 CEO가 이렇게 말했어요. 기업 출장 수요는 여전히 탄탄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일반석, 그러니까 이코노미 클래스죠. 이 좌석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부진하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네. 근데 뭐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감은 보이긴 했어요. 델타의 매출 구조가 일반석 운임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 오히려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이 다른 부분에서 나온다라는 점을 어떻게든 좀 수습을 하려고 말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시장 안에서는 첫 번째 발언에 좀 집중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기업 출장 수요는 여전히 탄탄하게 유지되고 있다라기보다는 일반석에 대한 수요가 부진하다 쪽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주가가 1.5% 하락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큰 수요는 줄어들지만 그래도 고마진 수요는 남아있다라고 기업에서는 좀 집중을 했던 것 같은데 앞으로의 추이 좀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아쉬운데 벌써 마지막, 이번 주 벌써요? 마지막 특징주입니다. 너무 아쉬운데? 또 제약바이오 섹터가 또 마켓무버에서도 많이 발견되는데 맨날 봐요, 에브비가 진짜. 지금 마지막 종목으로 자리를 하고 있어요. 네. 에브비 일단 주가부터 띄워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에브비의 주가가 4% 이상 올라갔어요. 4% 네. 이상 올라가면서 지금 딱 보이시죠? 여기 고점을 보여주는 게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아하. 52주 신고가를 와우. 딱 달성을 했는데 네.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자사 면역 질환 치료제 림보크에 대해서 무려 2037년까지 복제약 경쟁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2037년이면 지금부터 12년이나 더 지나야 되는 와. 거예요. 그래서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이걸 기존 전망보다 4년 더 독점 기간이 늘어난 효과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림보크는 류마티즘 관절염 같이 이렇게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입니다. 에브비에서 두 번째로 잘 팔리는 약이고요. 1위는 네. 같은 계열의 약인 스카이리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JP모건은 이번 발표로 에브비가
핵심 성장 엔진에서 몇 년의 추가 시간을 확보를 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2030년대 중반쯤으로 예상되는 주요 약들의 독점권 만료 그 전에 새로운 신약을 충분히 준비할 여유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봤더니 림보크는 작년에만 60억 달러 매출을 올려서 에브비 전체 매출의 10% 이상을 차지했다고 해요. 그래서 회사는 림보크와 스카이리치 두 약이 둘 다 합쳐서 2027년에는 310억 달러가 넘는 매출을 낼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을 좀 길게 해서 그렇지 쉽게 말하면은 2037년까지는 복제약 경쟁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네. 이 복제약이란 키워드는 많이 나오잖아요. 일라일이 나올 때, 맞아요. 노보노디스크 그쵸? 나올 때 네. 그 복제약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데 37년까지 경쟁이 없다. 어마어마하죠, 정말. 네. 그래서 주가가 그래서 오늘장 안에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아마 해당 소식 속에 월가 아이비들이 좀 더 자세한 내용들 나오지도 않을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기대를 할 수 나오면 있는데. 제가 할게요. 네, 좋습니다.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에브비만의 시간을 충분히 벌었다라는 소식 속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마지막 특징주로 살펴봤습니다. 네. 자, 저희는 잠시 후에 지금 시장 분석 그리고 투자 포인트 변지원 파트너와 함께 살펴볼 거고요. 아쉽지만 우리 두 분의 요정은 벌써.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채팅창에서 우리 은비 씨 생일 앞두고 텐션이 좋네요. 그리고 오늘 두 사람 다 금요일 텐션 좋네요라고 네, 많이들 칭찬해 맞습니다. 주셨으니까요. 주말에 잘 충전하시고 저희는 월요일에 만날게요. 두 분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네, 여러분은 오늘 아침 글로벌 증시 브리핑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간밤에 나온 미국 시장 이슈부터 지금 시장에서 우리는 투자 포인트 어떻게 체크해야 할지 와우 글로벌 변지환 파트너 모시고 함께 이야기해볼게요.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 골드형이라는 별명이 붙어버려서 채팅창에서 벌써 수금은 골드형이지 이렇게 해주시는데 네네네. 사실 수요일에 방송 나가시면서 저한테 네. 아 근데 전 금보다 채권 강조했었는데 라는 얘기 잠깐 해주셨거든요. 사실 네. 채권이 계속해서 전 채권을 원픽으로 드렸었고 오. 그다음에 골드 맞아요. 같은 경우도 네. 골드가 사실 두 번째였죠. 예. 근데 뭐 둘 다 지금 괜찮은 분위기여서 뭐 좋습니다. 네, 1등도 좋고 2등도 네네. 좋다. 하지만 1등은 채권이다. 그래서 이 부분 저희가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들어볼 거고요. 자, 우선은 저희가 간밤에 나온 이 시장 내용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8월 CPI가 뭐 시장에 그래도 예상과 어느 정도는 맞아떨어졌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예상 자체도 사실 높았던 거죠. 뭐 네네. 전년비 2.9%면 거의 3%에 근접한.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끈적끈적한 물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파트너님은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 CPI 발표하기 하루 전에 이제 PPI가 발표가 됐었는데 그쵸. PPI는 대폭 하향을 하면서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거든요. 근데 좀 세부적인 항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PPI가 발표했을 때도 뭐 무역 서비스 마진 항목이 크게 감소했다든지 네. 뭐 이런 부분들을 보면 기업들이 실제로 관세로 인한 어떤 원가 상승률 이러한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흡수한 부분이 좀 드러났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CPI 같은 경우도 전월 대비 뭐 항공료 뭐 식료품, 운송 서비스 이러한 항목들이 맞아요. 증가를 하면서 네. 일부 항목에서 이제 관세 영향이 확인이 되었다. 물론 그 수치 자체가 크지는 않기 때문에 뭐 크게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PPI 같이 CPI도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씩 이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데이터로 확인했다는 점은 조금은 우려스러운 모습이긴 합니다만 다행히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드린 게 시장 심리 자체가 지금 워낙 좋기 때문에 네. 어떤 그런 맞아요. 항목별 변화보다는 결과값 자체에 좀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달러가 좀 하락하면서 다음 주로 다가온 FOMC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이어갔다. 그래서 어제 CPI가 나오면서 이제 다음 주 FOMC 이전까지 어떤 금리 결정에 영향을 끼칠 만한 어떤 오피셜한 지표들은 거의 다 이제 발표가 됐다고 그쵸. 우리가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공은 연준으로 넘어갔는데 페드워치를 통해서 본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치는 9월에 50pp 금리 인하 확률 요것도 지금 소폭 좀 상승을 했고요. 꿈틀하는 느낌. 네, 8.9에서 네. 11.2로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10월에도 추가 인하할 것이다라는 게 80% 정도에서 이제 90%까지 10%또 많이 상승을 했어요. 올라왔네요. 이제 CPI 나오면서. 네. 그리고 이제 연내 3번 12월에도 할 거다. 12월까지. 요 확률도 85% 지금 정도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 심리가 굉장히 지금 높아진 상황이다. 그래서 이번 9월에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투자자들이 25bp 정도 인하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이것들은 어느 정도 반영이 지금 됐다고 보고 있고 중요한 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이 절대치보다는 함께 발표되는 점도표, 네, 그다음에 그 그쵸. 뒤에 이어질 이제 파월 연준의장의 기자회견 이런 것들을 통해서 25bp가 나오면 사실 시장에서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 그리고 어떤 현재 미국 경기에 대한 판단, 관련 발언들을 통해서 매물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파월 연준의장이 얼마만큼 최소한 이 변동성을 최소화하겠느냐, 그게 좀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물가 그리고 이 금리 인하 전망과 관련해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지금 10월과 12월에도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파트너님, 저희가 B컷에 대해서는 어쨌든 좀 시장에서 세모인 상황이잖아요. B컷의 네네. 가능성에 대해서는. 네. 이번에 근데 주간 실업수당이 뭐 4년 만에 최고치 좀 놀라긴 했는데 그래도 B컷을 유도할 정도는 아닌 거죠? 사실 어제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 7천 예상치에 26만 3천 네. 건으로 뭐 이제 크게 증가를 했다 이런 뉴스들이 좀 헤드라인에 좀 보이는데요. 제가 해외 이 투자를 한 10년 넘게 했거든요. 근데 이 사실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매주 네. 목요일 날 발표되는 맞아요. 그 주간 지표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시장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는 지표고 너무 놀랄 필요 없다. 네,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고 다만 이제 최근에 고용시장 관련 데이터들이 좀 급격하게 악화가 되고 그다음에 물가 같은 경우는 연준의 목표치에 아직 다다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는 게 아니냐 이런 좀 일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 미국 사회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발발했던 적은 정말 몇 번 없거든요. 실제 그랬던 적은 예. 네. 그거는 왜 그러냐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건데 고용시장이 악화가 되면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그쵸.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어떤 트럼프의 강력한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이러한 것들은 조짐들이 이제 관측이 되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관세 정책이 매년 15% 20% 이렇게 상승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물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처음에 어떤 레벨업을 시킬 수는 있겠지만 물가라는 것은 그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리가 논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이르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실업률 같은 경우도 고용 비농업 취업자 수 같은 경우는 악화되었지만 실업률은 아직 4.3이에요. 저희가 한창 팬데믹 시절에 실업률이 14.7이었습니다. 정말 예.
그리고 4.3이라고 하면 완전 고용에 거의 뭐 버금가는 그런 아주 굉장히 좋은 수치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또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 우려로 떠오른다고 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내년에 중간 선거가 있거든요. 네. 중간 선거 앞두고 관세 철회해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스태그플레이션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은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좀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 네, 정말 뭐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특히나 간밤에 우리를 놀라게 했던 이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말 그대로 주간 지표이기 때문에 너무 놀랄 필요 없다. 자, 저희는 이어서 증시에 대한 전망 잠시 후에 국내 개장 점검하고 나서 이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국내 증시는 뭐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장중에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오늘 1%대 상승 출발이 예상됩니다. 코스피가 3,384선에서 출발하게 된다면 또 한 번 고점에 경신을 하게 되는 건데요. 어제 참 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나라 안에서 있었던 이벤트에도 불구하고 참 강했던 시장입니다. 하지만 이 차익 실현 욕구 속에 이 개인이 1조 원 넘게 물량을 정리를 했었는데 그나마 기관이 이끌고 외국인이 뒷받침해주는 양매수가 지수를 끌어올렸었죠. 자, 오늘 시장은 어떨지 9월 12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자, 오늘도 과연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에 수급에 있어서 양매수가 들어왔던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지금 최근에 어쨌든 시총 상위단에서 반도체주에서도 기분 좋은 흐름이 이어졌는데 이 부분도 연속성 가져갈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좀 체크를 해보시죠. 우선은 지금 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었던 시장, 오늘 실제로 어떻게 출발할까요? 지금 코스피가 0.91%, 1%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역시나 강한 탄력 보여줍니다. 3,374선에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도 0.59%, 양 시장이 오늘 함께 상승 출발합니다. 코스닥은 현재 839선에서 후반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함께 상승 출발하는 시장,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떤 움직임 보여주고 있을까요? 자, 오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강하게 출발합니다. 삼성전자가 1.5% 내외 상승불 74,500원 기록하고요. SK하이닉스 5% 넘게 강하게 오르면서 323,5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함께 상승불을 켜내는 가운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늘은 조금 수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는 모습, HD현대중공업도 1% 넘게 내리고 있고요. KB금융, 어제는 금융주 중에서 홀로 조금 약한 모습 보였는데 오늘 1%대 상승불, 신한지주도 금융주가 함께 나란히 강세 속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시총 상위주는 엇갈리는 가운데 반도체 대표주 그리고 금융주가 오늘 강한 모습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은 어떨까요? 코스닥 현재 알테오젠이 0.95%, 1% 가까이 오르면서 47만 7,500원 선 기록을 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2% 가까이 오르며 11만 9,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펩트론도 참 어제 시장에서도 흐름 좋았는데 오늘도 그 흐름 이어갑니다. 1.7% 상승불 31만 6,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에코프로 그룹주 프로비엠에서 에코프로까지도 함께 강세를 가져갑니다. 여기에 코오롱 티슈진까지 함께 오늘 시장에서 웃으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파마리서치 0.31% 강보합권, 클래시스가 1%대 상승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업종별로 추이를 좀 살펴볼 텐데요. 우선 코스피에서는 현재 지금 전기, 전자 업종이 2% 넘는 업종지수 보여주면서 가장 강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증권주가 1%대 강세, IT 서비스, 음식료, 담배까지도 1%대 오늘 강한 모습으로 시장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상승 업종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전기, 가스, 건설은 현재 내리면서 거래되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코스닥에서도 업종별 추이 살펴볼 텐데요. 오늘 코스닥에서는 비금속 업종이 5% 넘게 오르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모습 출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 안에서는 TCK가 11% 넘게 오르면서 홀로 조금 업종의 상승률을 견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밖에 코스닥에서는 통신과 음식료, 담배 업종이 역시 강하게 상승불 켜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오늘 상승 업종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나는 가운데 코스피에 이어서 코스닥에서도
건설은 오늘 내리면서 거래 장 초반 흐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 이어서 지금 일본 증시 니케이 지수도 출발 지수가 집계가 됐습니다. 1%대 상승세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정말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니케이 지수입니다. 44,840선, 850선에서 지금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일본 증시인데요. 자, 어제도 오라클 덕분에 기술주 위주의 훈풍이 불었었는데 오늘도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 경신 랠리를 이어가는 일본 증시입니다. 자, 현재 원달러 환율은 1,390원 선, 엔달러는 1,147엔 초반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국내 증시 그리고 일본 증시까지도 함께 기분 좋은 상승불 켜내고 있다는 점 체크를 했는데 사실 파트너님이 수요일에 일본도 좋게 보고 계신다라는 얘기를 해주셔서 네네. 또 이 부분도 기억에 남습니다. 상승불이 이어지고 있는데 자, 우선은 저희는 다시 미국 이야기로 좀 들어와 볼게요. 글로벌 증시 뭐 일본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고요. 사상 최고치 랠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S&P 500에 대해서는 7,000 전망까지 나왔더라고요. 7,000 금방 갈까요? 뭐 항상 연말이 가까워지면 이런 얘기들은 심심치 않게 들렸던 것 같아요. 그렇기는 하죠. 경험상에서 네. 어떤 연준의 스탠스 변화에 따른 연내 3회까지도 지금 뭐 85%까지 이제 페드워치 통해서 보셨다시피 높아진 상황이고, 그다음에 전통적으로 뭐 연말 소비, 그다음에 뭐 산타랠리 이런 이야기들 많이 그렇죠. 들어보셨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연말에는 통상적으로 시장의 훈풍이 분다. 뭐 상승 이런 기대가 것들 크다. 때문에 지금이라도 뭐 사야 된다. 네. 어때요? 이런 이야기들이 주변에 이제 많이 들리고 있는데 사실은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게 2018년도 4분기 제가 그때는 그 기관에서 딜링을 직접 해서 정확히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에 10월 1일부터 12월 24일까지 정확하게 나스닥이 마이너스 27% 하락을 한 적이 있어요. 아, 정말 많이 빠졌네요. 네, 그래서 그때. 역사적으로 4분기 때 그 두 번째로 네. 가장 큰 하락을 보였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 이 주가라는 거는 항상 어떤 이런 이 수렴하고 발산 과정을 통해서 맞아요. 이 파동이라는 것들을 만들면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어떤 이 기회를 준다. 그래서 주식을 지금 많이 못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절대 좀 뭐 이렇게 포모나 이런 거에 쫓겨서 매수하고 진입하는 거는 좀 지양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이 포트폴리오 전략이라는 것도 사실은 뭐 진입 단가라든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금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달라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남들이 많이 사고 막 돈을 벌었고 이런 얘기 들으면 이런 것들의 어떤 이 메타인지 없이 소위 자기 객관 없이 메타인지 무지성으로 없이. 들어가게 되는데 네. 그거는 좀 제일 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현재 주식 포지션이 아주 좀 적은 분들 기준으로 좀 포트폴리오 전략을 말씀드리면 S&P가 상반기에 딥시크와 이제 그 해방의 날 그쵸. 딥시크 이전 그 관세 쇼크 이전에 이제 기록했던 고점이 6,150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지금 연일 그 이후로 상승하면서 6,500권에 와 있잖아요. 근데 언제든지 6,200권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 6,200까지? 네, 거기까지 밀렸다 네. 간다고 하더라도 어떤 추세가 꺾인다든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 주식 비중이 좀 적으신 분들은 철저하게 어떤 이런 타이밍에 대한 리스크를 분할 매수로 접근해서 리스크를 좀 분산을 시켜라. 기회 반드시 온다. 너무 불안해하지 마셔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회는 반드시 온다. S&P 500이 6,200까지 밀리더라도 어쩌면 그건 건강한 파동 안에 있는 흐름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뭐 4월 이후에 관세 뭐 무역 협상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오면서 S&P 500을 향한 이 탐욕 지수라고 하나요?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왔었더라고요. 많이 올라왔었던 만큼 조금의 어떤 숨고르기는 있을 수 있다. 기회는 온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뭐 앞서 메타인지를 반드시 갖춘 투자 전략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요즘 시장에서 워낙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저희가 뭐 AI라는 키워드 이번 주, 지난주 반복해서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조금 투자 포인트 조금 다르게 잡아보고 싶은데 어떤 키워드 주목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파트너님 저희 좀 시장 심도 있게 볼 때 좀 이 부분도 봐야 되는데 하는 부분 있을까요? 저는 이제 워낙에 요새는 AI나 뭐 금리 인하에 대한 말들이나 그쵸. 매스미디어에서 많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소외돼 있는 종목들을 보는 걸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사실 수요일에도 부동산도 얘기해 주셨고. 그래서 오늘은 유가를 좀 들고 나왔습니다. 유가요. 예, 그래서 이틀 전에 이제 이스라엘이 카타르 도하 공격하면서 그쵸. 뭐 이런 뉴스들이 나왔었는데 사실은 그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슈들은 지금 좀 워낙에 피로도가 많이 쌓여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요 이슈 같은 경우는 그 카타르 자체가 원유 생산이라든지 뭐 이런 비중이 크지가 않습니다. 생산이나 수출이라든지 네. 그리고 공격당한 곳 자체도 생산 인프라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좀 시장에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 같고 물론 뭐 주변국들 뭐 이란이라든지 헤즈볼라 뭐 이런 쪽에까지 네. 개입하게 되면 그때는 뭐 좀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네. 올해 유가가 좀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그랬죠. 이 원인은 수요보다는 공급 사이드에서 좀 우리가 원인을 찾아봐야 됩니다. 오펙 플러스에서 올해 현재까지 일평균 약 220만 배럴 정도를 증산을 하면서 오일 가격이 좀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뭐 수요 붕괴 방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요.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다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첫 네. 번째는 사우디 입장에서 이제 오펙 플러스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이고 있는 게 사우디니까 사우디 입장에서는 오일 가격을 좀 낮추면서 미국의 셰일 기업들의 어떤 그 BEP 손익분기점을 계속 이하로 유가를 유지하면서 네. 어떤 마켓 셰어를 가져가려고 하는 요게 이제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입장에서는 이 물가 관련한 이야기인데 네. 트럼프 입장에서는 현재 금리를 강하게 좀 인하시켜야 하는 특히 이제 그쵸. 장기 금리를 끌어내려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아시다시피 물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물가에서 사실 에너지 오일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요. 그죠. 예,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증산을 통해서 그 유가를 낮추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어떤 좀 미국과의 틀어진 관계를 좀 꾀하고자 하는 요런 게 이제 좀 두 번째 이유가 될 것 같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올해 4분기 내년 1분기에 좀 저점을 찍고 반등하지 않겠느냐. 예,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오펙 플러스에서 한 200만 배럴 정도 추가 증산 여력이 있거든요. 네. 예, 그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아시다시피 러우 전쟁. 전 세계에서 그 가장 많이 원유를 소비하고 수입하는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2위하고 3위가 이제 인도하고 중국이에요. 요새 네. 그쵸. 사이가 좀 안 좋죠. 그렇죠. 예, 그래서 미국에서 굉장히 강하게 규제가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도하고 중국은 이란, 그다음에 뭐 저기 그 베네수엘라 이런 그 국가들로부터 암시장에서 지금 거래를 해요. 시장 가격보다 굉장히 네. 좀 싼 가격에. 예, 그래서 만약에 올해 하반기나 해서 러우 전쟁이 종결이 된다고 하면 지금 이 암시장에서 시장 가격보다 싸게 거래되고 있는 물량들이 다시 시장 가격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원유 가격 좀 상승을 좀 견인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유동성.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에너지나 유가 같은 경우는 에너지 가격은 이런 시장의 유동성이 유입이 됐을 때 짧으면 6개월, 그 다음에 길면 12개월 정도 후행을 하거든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작년 그 하반기에 미국에서 50pp 정도 비컷을 했고, 그 다음에 올해 지금 또 당장 다음 주부터 연내 3회니 2회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유동성이 시장에 유입이 되면 내년에는 어떤 이런 유동성 유입에 따른 어떤 그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말씀드렸다시피 그 오펙 플러스의 추가 증산, 그다음에 고용 시장 뭐 또 악화에 따른 경기 침체 이슈 이런 걸로 인해서 하반기에 좀 위험자산 세일 신호가 나온다. 그래서 유가가 여기서 WTI 기준으로 50불 좀 언더까지 간다, 중반까지 간다 네. 하면은 거기서부터는 좀 저가 매수의 타이밍으로 접근해 보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유가가 지금 60 언더로 내려오게 되면 50 중반까지 빠졌을 때는 저가 매수의 신호가 될 수 있다.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은 조금 긴 호흡으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네네. 지금 당장 모아가는 그런 부분은 아닌 거네요. 지금 당장은 조금 그쵸. 모니터링 필요한 상황이라.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격선이 좀 내려와야 하는 상황이고 유가가 최근에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4분기에서 내년 상반기에는 좀 반등을 할 걸로 예상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유가 관련해서는 우선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지만 좀 어떤
어떤 저희가 ETF로 접근을 해보면 좋을까요? 사실 만만한 게 ETF고요. ETF 중에서 뭐 국내 같은 경우는 코덱스 WTI 원유 선물 이런 종목들 아니면 해외에서는 대표적인 USO, USO. 이런 ETF들 관종에 좀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종목으로 가게 되면 뭐 전통적인 종목들이죠. 뭐 엑소모빌이라든지 쉐브론 이런 것들 관심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국내에서는 코덱스 WTI 원유 선물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는 ETF USO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일 펀드 정규장에서 오늘은 뭐 2%대 내림세 보였는데 저희가 지금 시간을 두고 저가 매수의 기회가 찾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유가 투자 체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개별 종목으로는 엑슨모빌과 쉐브론까지 함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국채 금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우선은 유럽으로 좀 먼저 체크를 해볼게요. 네. ECB가 다시 한번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고 라가르드 총재도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뭐 어떤 상황이 종료됐다, 디스인플레 종료됐다 이런 진단들을 좀 내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주요 금리에 대해서는 뭐 시장이 예상했던 것과 같이 동결 발표를 했고 물가 상승 전망치라든지 뭐 성장률 역시 소폭의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서 발표를 해줬고요. 인플레이션도 목표 근처까지 거의 다 왔다. 그 다음에 성장 역시 비교적 견조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데이터에 주시하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거보다 라가르드 총재가 앞으로 2년 동안 인플레이션 목표치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금리 인하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고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강하게. 그래서 어떤 이 금리 인하에 대한 한 사이클이 조금 끝났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러면서 네. 시장에서는 유로화가 강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려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것도 요것이지만 최근 프랑스, 영국, 일단 일부 유로존의 장기 급제 급등 이런 거에 대한 관련 언급을 우리가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직접적으로 프랑스를 겨냥해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만 특정 회원국의 국채 금리가 과도하게 급등해서 회원국들 네. 사이에 어떤 이 채권 스프레드가 왜곡되는 이런 현상들이 보이면 강하게 TPI를 즉각 발동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TPI가 뭐냐면 네. 유럽중앙은행이 2022년도에 도입했던 정책이에요. 그래서 그 최근에 프랑스 장기금리 급등 현상 뭐 이런 것들처럼 회원국들 사이에 이 채권 국채 스프레드가 이상적으로 좀 확대가 되는 그래서 시장에 공격이 들어와서 더 밀어올리는 이러한 그 일반적이지 않은 네. 그런 현상들이 들어오면 해당 국채의 그 채권을 무제한으로 매입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스프레드를 축소시키는 어떤 안전판 같은 그런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라가르드 총재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서 시장에 좀 안도 시그널을 주었다는 점이 두 번째로 좀 주목할 만한 포인트다. 그래서 금융시장에서는 최근에 좀 불거지고 있는 그 프랑스의 장기금리 급등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지난주에 4.5까지 갔던 게 어저께 4.2까지 그러니까요. 빠르게 지금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요인이 되겠죠. 네, 지금 채권 시장에 대한 부분들 유럽에서 날아온 소식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희가 사실 앞서 맨 처음에도 얘기를 했는데 채권이 1등이다, 1픽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1픽이라기보다는요. 네. 지금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제 AI 관련된 얘기를 하니까 저는 당연히 AI 관련된 거는 우리가 AI라는 큰 트렌드는 잠깐 떴다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긴 호흡으로 가져가야 되는 미래 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가져가되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픽으로서 제가 채권이나 골드 같은 걸 말씀을 드렸던 건데 장기채에 대한 부분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연준의 스탠스 변화, 그다음에 연준 내의 구성원들의 변화, 그리고 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기대. 그다음에 무엇보다 이제 트럼프를 비롯해서 트럼프 행정부 이기가 지금 강력하게 장기금리 하락에 대해서 니즈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베이스로 해서 단기채 대비 상대적으로 못 내려왔던 부분들이 하반기부터는 안정화될 수 있으니까 포트 편입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제 기억에 10년물 기준으로 한 4.4부터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어제 드디어 장중에 3.9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4%를 깨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드렸고 사실은 뭐 타이밍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4% 이상대 4.2 부분에서는 좀
가격적으로 또 그다음에 메리트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해서 좀 긴 호흡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바이앤홀드로 좀 가져가 보자. 좀 요게 좀 어떨까 싶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장기 금리랑 같이 묶였었던 모기지 금리도 맞아요. 같이 이제 네. 서서히 안정화될 수 있으니까 이 주택 관련 특히 이제 제 주거용 쪽으로 해서 관심 계속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서 지금 주택 관련해서는 VNQ라는 상품도 저희가 함께 살펴봤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 포트폴리오 전략에 좀 참고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파트너님 오늘 다가올 미장 전략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예정된 경제 지표는 이제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 정도가 이제 우리나라 시간 11시에 있는데 사실은 좀 워낙에 다음 주에 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진 않고 다음 주에 이제 FOMC 전에 역시 소매 판매라든지 산업 생산 뭐 이 정도가 있습니다만 그 바로 뒤에 주 중반에 이제 미팅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이목이 아마 쏠릴 거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다음 주에 제가 시간을 보니까 목요일 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날 새벽에 FOMC 미팅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수요일 날 또 한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셔야죠. 네, 네. 그때 이제 제가 좀 상세하게 시나리오별로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준비해서 올 예정이니까 네. 예, 그때 제가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금형 변주환 파트너께서 다음 주 수요일에 FOMC 시나리오별 전략 상세하게 전해드린다고 했으니까 다음 주 수요일도 꼭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파트너님 저희 시장에서 어떤 지표가 중요한지, 어떤 지표가 영향을 미치는지 이 부분 함께 공부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미국 특히 해외 투자, 글로벌 투자는 국내와는 좀 달리 이 경제 지표라든지 이벤트라든지 아니면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많이 움직이는 편인데 지금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특히 미국 투자 함에 있어서 꼭 봐야 되는 많은 지표들 중에서 제가 7가지를 엄선해서 설명도 드리고 어떤 식으로 투자 아이디어랑 연결시켜야 되는지 VOD를 올려놨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파트너님의 시장 전략, 이 성공 지표 VOD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채팅창에서 맞다, 주택 얘기하셨지, 뭐였지? 라고 하시는데 VNQ라는 ETF 저희가 수요일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아쉽지만 파트너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 저희는 이제 다음에는 아시아 증시 전략으로 좀 이어가겠습니다. 파트너님 다음 주 수요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은 오늘 아침 글로벌 증시 브리핑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아시아 증시에 대한 이슈 체크 그리고 시장 전략 함께 만나볼 텐데요. 자, 그 전에 지금 채팅창에서도 우리 또 아장팁을 기다리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우선 두 분 소개합니다. 이하림, 김서희 아나운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아시아 시장 우리나라 시장은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좀 더 강하고 일본은 상승폭을 축소해 가는 가운데 과연 잠시 후에 개장하게 될 중화권 증시는 또 어떤 흐름을 가져가게 될지 참 궁금한데요. 우선 어제 시장에서도 요즘에 계속해서 본토랑 홍콩에 약간 맞아요. 엇박자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배턴을 주고받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시장에 대한 내용 그리고 업종별 특징주까지 우리 하림 씨가 좀 알려주세요. 네, 어제 장에서는 이 그제와는 반대의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 본토의 분위기가 훨씬 더 좋았던 하루였는데요. 지수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해서 1.65%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선전 성분지수 역시 무려 3%대 강세를 보이면서 네.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는데요. 반면에 홍콩 항생지수 같은 경우에는 0.4%대 약보합권에서 장 마쳤습니다. 이렇듯 어제 시장에서는 이 본토와 홍콩의 희비가 좀 엇갈리는 하루였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업종별로는 움직임이 어땠는지 히트맵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본토 위주의 히트맵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어제 본토에서는 아무래도 반도체주의 강세가 좀 크게 두드러진 하루였습니다. 이 오라클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AI 클라우드 수요 증가에 관련된 기대감이 시장 전반으로 좀 번졌잖아요. 네. 이 때문에 중국장에서도 관련된 종목들이 꾸준히 좋은 흐름을 좀 보였고 특히나 저희가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캠브리콘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장에서도 거의 9%대 가까운 상승부를 켜냈다는 점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통신 장비 같은 업종들도 이제 그 클라우드 관련된 인프라 주로 같이 묶이거든요. 중지 이노라이트, 중지 욱창이라고 하는데 이 종목도 어제 두 자릿수 강세를 보였고 티안프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에도 두 자릿수 강세 이렇게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빨간불을 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외 가전 쪽도 조금 강세 흐름이 그제 이어서 어제도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폭스콘이 이제 그제장에서도 상한가에 올라섰는데 어제까지 2거래일 연속 상한가에 올라서는 모습이 연출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관련주들도 어제 장에서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부를 켜냈다는 점까지 확인을 좀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약했던 업종으로 한번 넘어가 보자면 어제 제약 관련된 업종이 조금 많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중국 신약 도입과 관련해서 제한을 할 수도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이제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미국 기업들이 중국의 바이오텍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할 때 좀 까다롭게 하겠다는 규정이 여러 개 생길 수가 있다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국가안보위원회 심사가 의무화가 되고요. 임상 자료에 대해서도 FDA 심사가 강화가 되고 그리고 규제 수수료도 인상을 할 수가 있다라는 보도가 전해졌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소식들이 이 의약주의 주가들을 조금 끌어내리지 않았나라는 움직임이 나온다고 하고요. 최근 들어서 흐름이 좋았던 귀금속 관련된 종목들도 어제는 업종단에서 좀 전반적으로 약세를 연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대만 지수는 어제 흐름이 어땠는지 이어서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어제 대만 가권 지수는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대만장에 상장되어 있는 TSMC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장에서도 1%대 강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반면에 미장에 상장해 있는 TSMC 같은 경우에는 간밤에 0.5%대 좀 소폭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대만에서 3대 발전소로 꼽히는 발전소 중에 하나가 이제 가오슝에 위치한 싱다 발전소인데 어제 여기서 화재가 되게 크게 났다고 하거든요. 이 때문에 이제 TSMC의 전력을 공급할 때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시장에 번진 영향으로 또 풀이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중국 본토에 있는 이 종목들은 과연 어제 좀 자세하게 마감 상황이 어땠는지 종목별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리픽10 종목들 제가 항상 가지고 오는 첫 번째 종목은 알리바바인데요. 이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장 초반에 자금 조달 소식 때문에 2%가 빠졌다가 이 오후 들어서 다시 한번 급등세를 보이면서 결국에는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이제 장에서 32억 달러 규모의 무이자 전환 사채를 발행할 계획이다라는 소식을 내놨기 때문에 초반에는 좀 흐름이 약했던 건데요.
다만 여기서 조달한 자금들을 어디에 쓰냐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클라우드 인프라 확장에 쓴다거나 네. 아니면 국제적으로 전자상거래 사업에 좀 쓴다거나 이런 식으로 투자 관련된 데 쓴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악재는 아니다. 오히려 좋은 소식일 수가 있다라고 해석이 된 경향으로 풀이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종목도 한번 만나보시면요. 메이투안인데요. 메이투안이 어제 무려 5%가 지금 빠졌거든요. 많이 빠졌네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제 들어서 알리바바가 에이맵이라는 자사 내비게이션 어플리케이션에 AI 에이전트를 적용을 했고 이와 관련해서 맛집이나 관광지 같은 거를 좀 추천을 해준다. 네. 그리고 마케팅 차원에서 1억 위안 규모의 보조금도 준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할인 쿠폰 같은 거를 많이 뿌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직격탄을 맞는 종목이 이제 메이투안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쵸. 메이투안이 이제 뭐 딱 바로 전자상거래만 하는 거는 아니고 여행 업종까지 좀 아우르는 경향이 있었는데 네. 진짜 딱 이렇게 경쟁으로 맞붙으면 알리바바의 이런 보조금 마케팅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어제 11시 방송 파트너님이 이제 내일 모레 중국으로 기업 탐방을 가신다고 하시는데 네. 4일 정도를 묵으시는데 숙박비가 다 합쳐서 8만 원이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너무 싸잖아요. 2만 원 꼴이잖아요. 와. 그래서 말이 안 된다, 거짓말 아니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알리바바에서 지금 할인 쿠폰을 너무나도 많이 뿌리고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이 가능하다 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엄청나네요. 혹시 뭐 가서 추가금 파티 같은 게 있을 수는 있으니까 아마 다녀와 봐야 정확하게 알긴 하겠지만 네. 이러한 소식들이 지금 메이투안에는 되게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징동닷컴도 이어서 한번 살펴보시면 어제 장에서 1%대 넘게 빠지는 흐름이 좀 연출이 됐고요. 다만 소식을 하나 또 새롭게 내보낸 게 있는데 최근에 징동닷컴의 이 서울 본사에서 이 인력을 새롭게 많이 늘리고 있다는 소식이 있다고 그래요?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에도 좀 본격적으로 진출을 어허. 더 열심히 해보겠다라는 시도로 파악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하고요. 다음 종목은 비아디인데요. 어제 장에서도 주가는 좀 미적지근한 흐름을 보이면서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근데 이제 비아디가 중국 내에서는 좀 지지부진한데 유럽에서 잘 나가고 있다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죠. 관련해서 설문조사 결과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시장조사 업체인 에스컬렌트의 설문조사 결과 이제 뭐 영국이라든지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국의 이 국민들이 다음 자동차 구매를 고려할 때는 미국 차보다 중국 차 브랜드를 더 많이 고려하고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미국 차를 생각하고 있다는 응답이 44%였는데 반대로 중국 차를 생각하고 있다는 응답이 47%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볼 때 정말 중국 차 브랜드가 유럽에서는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왜 중국 차를 고르냐라고 한다면 그게 이제 가성비가 좋기 때문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가격 경쟁력이 무조건 있어야만 구매를 한다는 거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또 비아디가 앞으로 개선을 해나가야 될 부분일 수도 있다까지 해석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비아디가 유럽 시장에서 얼마나 진짜 잘 팔릴지도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에서 어제 지리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또 1%대 좀 빠지면서 아쉬운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 종목 이어서 살펴보시면 텐센트인데요. 텐센트가 자사주를 매입하면서 이렇게 좀 크게 봤을 때는 우상향 곡선을 그려나가고 있는 모습이지만 어제 장에서는 0.6% 정도 좀 조정을 받은 모습이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샤오미인데 샤오미 역시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중국 내에서 8월 자동차 판매량과 관련된 정확한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어쨌든 중국 내에서 전기차의 판매량은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하고 있어서 1월부터 8월까지의 누적 판매량을 살펴봤을 때는 지난해 대비했을 때 26% 정도가 증가를 했다고 하고요. 네. 비아디가 당연히 이제 부동의 1위 자리에 있고 지리자동차가 2위인데 샤오미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36,396대 이렇게 정확한 수치가 나왔거든요. 네. 이만큼 판매를 하면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무려 178% 정도가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성장세라고 볼 수가 있고 탑 10 순위에는 또 처음 진입을 한 거라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또 얼마나 성장을 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두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시장에서 2%대 빠지면서 좀 약한 흐름을 지속했고요. 네디즈도 이제 어제 장에서는 0.4%대 강보합권에서 그리 크지 않은 움직임을 좀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종목이죠. SMIC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 어제도 거의 5%대에 가까운 이 강세 시연을 했는데요. 오라클의 상승이 반도체 업종 단에서의 이
강세를 불러일으키면서 어제도 지금 SMIC는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지수 움직임도 한번 살펴볼까요? 그럼 바로 한번 살펴보시면 어제 CSI 300 지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2%대 강세를 보였고요. 차이넥스트랑 과창판이 진짜 많이 올랐는데 5%씩이 와. 각각 뛰었다고 합니다. 과창판 ETF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말 좋으셨겠죠. 그래서 그러게요. 정말 흐름이 잘 나왔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좀 눈에 띄는 종목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 종목은 핀더더입니다. 이 핀더더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상장이 되어 있는 중국 회사이고요. 어제 시장에서 움직임이 크게 나오지는 않았는데 관련된 소식이 좀 있었습니다. 그 핀더더가 테무를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그렇죠. 네. 혹시 테무 쓰시나요? 저는 쓰지는 아직 써보지는 못했는데 두 분은 쓰시나요? 혹시 쓰시나요? 서희 저는 캐스터님? 써본 적 있습니다. 오, 네. 좋죠. 네,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는 속눈썹을 테무에서 아, 구매를 그래요? 하는데 맞아요, 정말 맞아요. 가격이 저렴하고 어. 생각보다 품질도 나쁘지 않은 그 상품들이 되게 많거든요. 음. 이렇게 많은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브랜드인데요. 네. 이 테무가 최근 들어서 미국 시장에서는 흐름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면제 조치를 좀 폐지하면서 원래는 $800 이하면은 관세가 면제가 됐었는데 그게 좀 취소가 되니까 그랬죠. 네. 테무처럼 초저가로 판매하는 이 업체들은 그 타격을 굉장히 크게 받았거든요. 가격이 막 2배 이렇게 뛰게 되니까 정말 매출이 많이 줄면서 6월 달에 30%가 급감을 했고요. 7, 8월에도 하락세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에 오히려 좀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취하면서 오히려 더 싸게 팔겠다. 이제는 진짜로 초저가로 팔겠다. 이런 전략을 좀 내놨다고 합니다. 이달 들어서만 인기 상품 한 20가지 정도의 가격을 18% 정도 낮췄다고 하고요. 뭐 어떤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한 60% 정도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네. 원래도 이제 테무에서 판매하는 금액들이 막 1,000원, 그쵸. 2,000원 막 이런 네. 수준이잖아요. 그거를 한 60% 이렇게까지 낮추면 진짜 엄청나게 저렴하게 판매를 한다. 이래도 안 와. 사고 100여? 약간 이런 느낌이니까. 그게 가능한 것도 신기하네요. 그렇죠. 저도 항상 그 부분이 신기해요. 과연 네. 어떤 원료를 쓰는가 이건 조금 궁금하긴 한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앞으로의 주가 움직임 조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 종목은 천부광통신인데요. 이제 어제 AI 그 인프라 수요와 관련해서 반도체 종목들이 잘 갔잖아요. 이럴 때 또 같이 묶여서 잘 가는 종목들이 이제 이런 광통신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특히나 이제 이번 주 선전에서는 광전자 전시회가 또 열렸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1.6테라비트짜리 광모듈이 좀 대거 공개가 됐거든요. 지금 시장에서 쓰고 있는 광모듈은 800기가비트 정도인데 네. 1.6테라비트도 이제는 곧 사용을 할 수가 있는 시기가 올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번지면서 관련된 종목인 천부광통신이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원래 광모듈과 관련된 뭐 강통신과 관련된 종목으로 우리나라 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게 그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던 중지 이노라이트, 중재 욱창이거든요. 그쵸. 근데 그 종목은 좀 자주 언급을 했던 것 같아서 천부광통신을 가지고 왔는데 천부광통신은 이 광통신 부품주로 묶이고 있는 종목이고요. 어제 장에서 두 자릿수 강세를 보였다는 점까지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주가 흐름 한번 보시면 6월부터 정말 큰 폭의 상승세가 점차적으로 연출이 되고 있어요. 특히나 이 8월 중순부터는 진짜 많이 오른 느낌을 딱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그렇네요. 같은데 앞으로의 움직임도 좀 계속해서 좀 주시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여러분들이 뭐 캔들에서 보셨겠지만 요즘에 중국 중화권 증시에서는 이 하드웨어나 장비단에서는 좀 쉬어갈 때는 확실히 쉬어가고 오를 때는 맞아요. 또 강하게 탄력을 받는 두 자릿수 상승불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정리 체크해봤고 이번에는 서희 씨와 함께 저희 시장에 대한 자세한 이슈부터 살펴볼게요. 알리바바와 메이투한 경쟁 소식 아까 잠깐 살펴봤는데 짧게 볼까요? 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리바바가 다시 오프라인 생활 서비스 시장에 불을 붙이고 있는데요. 그제 알리바바가 본사 항저우에서 발표회를 열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관련 기사는 안 나왔는데 당시 로컬 서비스로 사업을 확장한다는 발표를 하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했었습니다. 함께 기사를 보시면요. 모건 스탠리는 최근 알리바바의 고덕 지도 어플인데요. 이 고덕 지도의 거리 탐방 랭킹 서비스를 주목했습니다. 단순한 지도 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오프라인 매장이나 맛집, 생활 서비스 정보를 모아서 거리 탐방 랭킹까지 내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리바바는 앞으로 더 많은 매장 중심 서비스가 출시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이 고덕지도 어플 자체가 우리나라의 네이버 지도처럼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어플이기 때문에 네. 시장 점유율 확대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곧장 메이투안을 겨냥하고 있다는 건데요. 메이투안은 중국 최대 배달 플랫폼이죠. 그런데 음식만 주문하는 게 아니라 배달권 내에 있는 모든 물건이 배달이 가능합니다. 마치 쿠팡과 배달의 민족을 섞어놓은 느낌인데요. 메이투안 역시 로컬 기반 사업이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메이투안의 수익성이 흔들릴 수 있겠고요. 장기적으로는 오프라인 매장 서비스 이익률이 2.5%에서 2%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 알리바바와 메이투안, 중국 로컬 서비스 시장의 양강 구도가 더 치열해질 걸로 보이고요. 이 두 기업의 주가도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알리바바와 메이투안의 경쟁 구도, 좀 메이투안이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알리바바는 역시 지금 아이폰 출시로 AI 반도체 참여하면서 주가가 매우 좋습니다. 최근 5일간의 흐름이고요. 어제도 강보합세로 마무리했습니다. 메이투안을 보시면 어제 5%대 하락을 했고요. 5일 흐름도 약간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자 이렇게 알리바바, 메이투안 이야기 좀 더 자세히 살펴봤고요. 저희가 전기차에 대한 내용은 좀 다음 주에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전기차에 대한 내용 그냥 바로 볼게요. 지금 보조금 관련해서 조금 소식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전기차 혜택이 이제 좀 끝이 보이는 상황인데요. 중국에서 원래는 신에너지 차를 구입을 하면 2014년부터 차량 구매세 10%를 전액 면제를 받아왔습니다. 이 면제는 올해 2025년까지만 유지가 된다고 하는데요. 2026년부터는 세금이 다시 부과가 되고요. 절반 감면 혜택은 남아있어서 사실상 5%의 세율을 내면 됩니다. 여기 함께 기사를 보시면요. 중국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네. 한 대당 최대 1.5만 위안까지 감면된다는 제한도 생기고요. 이러다 보니까 내수 수요에 민감한 전기차 업계, 특히 비야디 같은 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 비야디가 해외에서는 괜찮지만 맞아요. 중국의 내수 시장이 좋지 않아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네. 이 흐름도 어제 역시 말씀을 드렸던 정부에서는 양보다 질을 우선시하고 저가 경쟁을 막는 반역량화의 정책의 흐름에 따라서 이 보조금도 줄고 또 비야디도 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네.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비야디를 보면 굉장히 좀 불안한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내수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또 기사를 보시면 비야디 임원들이 비야디 주가를 엄청 많이 샀다고 하더라고요. 자사주를. 네. 네, 지금이 비야디가 저평가된 구간이다. 지금이 살 시기다라고 하면서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네. 이 투자자 신뢰 회복에 성공을 할지 아니면 내수 둔화와 세금 부담이 더 크게 작용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비야디 주가 흐름도 한번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비야디 주가인데요. 비야디를 4월부터 띄워놨습니다. 4월부터 이제 5월 넘어가면서 계속 좀 하락하면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이 비야디 임원들이 보였던 자신감처럼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는 중국의 이 광물 소식 좀 보겠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정말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인데 특히나 요즘에 리튬에 대한 이야기가 시장에서 계속 거론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이 지난 5년간 전략 광물을 확보하면서 무려 4,500억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85조 원 정도를 썼습니다. 석유와 가스는 물론이고요. 구리, 리튬, 우라늄까지 정말 전방위적으로 탐사에 나선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자원 안보를 국가 전략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건 최근 배터리의 핵심 원재료 탄산 리튬 가격이 다시 하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9월 10일 기준 톤당 72,000위안이었는데 하루 만에 1,500위안이 떨어졌습니다. 친환경 그리고 리튬 배터리 섹터가 잘 달리던 와중에 공급 과잉과 또 수요 둔화가 맞물리면서 일어난 현상으로 보이고요. 현재 친환경 리튬 배터리의 압력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도 두 가지 가져왔는데요. 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튬 광물 관련주입니다. 네, 이게 지금 보시는 게 깐펑 리튬인데요. 간봉 리튬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002460이고요.
지금 대형 리튬 생산 업체인데요. 5일간의 흐름을 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빨간색이 상승이고요. 그리고 어제는 강보합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네, 리튬이 지금 과잉 공급이 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는 흐름이 좀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게 TNT 리튬입니다. TNT 리튬이고요. 천재 리튬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002466이고요. 지금 5일간의 흐름을 띄워놨는데 빨간색이 다 상승이긴 하지만 9월 10일부터 이 상승의 폭이 좀 줄어든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리튬 공급이 과잉되고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도 이 리튬 산업, 중국의 정책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 리튬 공급이 과잉이 되다 보니까 좀 어떻게 될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이번 주에 미국에서도 리튬 관련주가 잠깐 빠졌었는데 우리가 중화권에서도 리튬 관련주의 추이 앞으로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 김서희 아나운서와 이슈 그리고 하림 아나운서와 저희는 시황 살펴봤고요. 이제는 곧 다가올 개장 전략 현지에서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홍콩 CSOP 자산운용 이재충 상무님 연결합니다. 상무님 나와 계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상무님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에 상무님이 항상 강조해 주셨던 대로 홍콩과 본토 증시 좀 다르게 가고 있는데 어제는 또 약간 반전의 모습이 있었어요. 어제 시장의 특징 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홍콩과 본토 지수 움직임이 오전장에 굉장히 다르게 나타난 건데요. 다만 오후장에 들어서의 항생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 초반의 하락분을 일부 회복하면서 어떻게 보면 소폭 하락한 수준에서 거래를 마감했어요. 그래서 오후장 같은 경우에 홍콩이 상승한 이유, 특히 AI 기반 랠리, 오라클 때문에 다시 이어지는 게 홍콩에도 영향을 미쳤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정부가 지방 정부 채무에 관련해 가지고 민간 부분에 지급하지 못한 어떤 미지급금의 상당 부분을 해소해야 하기 위해서 준비에 나섰다는 보도.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본토 주식에도 영향을 미치긴 하죠. 그리고 홍콩의 어제 거래량을 보면 만약에 거래량이 줄면서 오전장이 빠진 게 있었다 그러면 제가 좀 우려를 했을 텐데 우선 거래량 굉장히 건조하고요. 3,250억 홍콩 달러로 어제 장을 마감했고 저희가 남양 자금이라고 표현하죠. 북쪽에 있는 중국 분들이 홍콩 주식을 사는 여기서도 또다시 24억 5천만 달러로 어제 순유입이 있어가지고 홍콩 주식도 어떻게 보면 오전장에는 디커블링이 있었지만 오후장에는 방향만큼은 본토 주식과 움직였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저희가 이제 본토 주식도 한번 봐야 되잖아요. 본토 네. 주식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죠.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두 가지 이유라고 보고 있거든요. 하나는 경기 부양에 대한 정부의 의지 확인이다. 그리고 뭐 지방정부 미지급금 해소에 대한 뉴스도 그것 중에 하나고요. 그렇죠. 또한 이제 중국 본토에 있는 기술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오라클의 영향으로 굉장히 다시 상승세로 돌아왔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 경기 부양에 대한 정부 의지 확인은 우선 국가발전개혁위원회라고 NDRC가 있는데 2025년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더 중요한 부분은 올해 하반기에도 다양한 업무 계획이 지속될 것이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추진될 주요 업무 과제들을 어떻게 보면 전 인민 대표대의 굉장히 중요한 그 상무위원회거든요. 거기에서 업무 보고서로 이 위원회가 발표를 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세하게 내수 수요 증진이라든가 아니면 과학기술, 그다음에 산업혁신, 그리고 개혁, 개방, 확대 등에서 구체적으로 업무 과제들을 명시해 놔가지고 이것들을 보면 중국 정부가 남아있는 3개월, 아니 4개월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향후 이제 경제 지표가 안 좋으면은 아니면 중국 경제 GDP 5%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한다라는 정부의 의지가 보는 내용이었다고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부의 의지 그리고 앞서 오라클, 미라클이 이 중국에도 결국은 훈풍을 줬는데 그렇다면 어제 해당 소식의 좀 특징적인 종목들 리뷰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중국 본토주 같은 경우에는 AI 인프라 테마 종목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는데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유는 당연히 이제 기술주에 대한 센티먼트가 오라클을 통해서 AI에 대한 전망을 통해서 다시 상승한 거로 보고 있는데 중국 현지 증권사 애널리스트들도 이제 PCB, CPU 종목들에 대해서 계속 추천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PCB, CPU는 제가 테크니컬하게 반도체 쪽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게 반도체 가장 최신
패키지 기판을 지칭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 상한가를 쳤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네. 이제 그 중에 종목들이 폭스콘 인더스트리얼 인터넷이 있고, 그 다음에 셴헨 키움 일렉트로닉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잘 아시는 종지 이노라이트, 그 다음에 이옵토 링크도 상한가를 쳤고요. 또 AI 서버 관련 종목들도 이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FII라는 종목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모두가 잘 아시는 하이건 정보기술 하이건 정보기술입니다. 저희 상해에 상장돼 있죠. 20% 상승해서 상한가로 마무리 졌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다시 이제 미국장에서 테크주들이 상승한 만큼 중국의 테크주들 아니면 중국의 AI 관련 종목들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 전망 저는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특징적인 종목들이 정말 강한 위상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은 또 어떤 흐름 가져갈지가 궁금한데요. 상무님, 오늘 얼마 남지 않은 개장 전략도 부탁드립니다. 우선 저 매크로 측면에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선 저는 미중 관세 관련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싶은 소식이 있는데요. 우선 미 대통령이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지금까지 중국 강병파였던 랜드 하이드 의원 지명을 철회한 건데요. 이 조치가 이제 베이징에 대해서 좀 더 온건한 접근을 시사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중국 쪽에서는 희망이고 미국 쪽에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이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미 하원에서 중국 특별위원회, 서브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활동하면서 AI 칩하고 중국 바이오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굉장히 지지한 어떻게 보면 강경파였는데 이번 철회가 이제 미국의 첨단 기술에 대한 대중국 수출 제한을 약화할 수 있다는 신호로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주식에 대한 상승 억제 이유 세 가지가 있죠. 부동산 문제, 두 번째 미중 관세 불확실성, 세 번째 디플레이션 문제가 있는데 미중 관세 문제 해소 소식들 아니면 긍정적인 뉴스를 나온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중국 증시에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향후 이제 이런 소식들이 자주 나와서 미중 관세 회담 뉴스들 아니면은 뭐 성사되는 뉴스들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뉴스 같은 경우에는 위안화 환율에 대한 소식인데요. 제가 어제 그저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안화가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향후 상승을 점친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 이제 FX 트레이딩 시장에서 환율 트레이드들이 옵션 시장에서 그 1개월물 달러하고 위안화하고 역의 위안화죠. CNH하고 비교해 보는 것들이 있는데 그 지표 중에 하나가 리스크 리버설이라는 테크닉한 지표거든요. 근데 어제 기준으로 올해 들어서 가장 위안화 강세가 반영하는 수준에서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지표를 통해서 향후 위안화가 강세로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테크니컬 지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바이두가 이제 자사가 설계한 칩을 사용해서 AI 모델을 훈련하기 시작했다고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는 부분적으로 이제 엔비디아의 칩을 대체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 이게 현지 보도에 나왔었는데 바이두가 이제 자사의 P800 칩을 활용해서 AI 에이전트 모델인 어니를 새로운 버전으로 훈련한 실험을 진행 중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실행이 된다 그러면 중국의 반도체 칩, 뭐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겠지만 바이두도 그 중에 하나 경쟁 업체로 들어갈 수도 있다. 아니면 국산 대체 업체 중에 바이두도 포함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주목하고 싶은 종목은 뭐냐면 제가 스포츠 산업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어떻게 보면 투자 의지가 있다라고 며칠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중국의 이제 스포츠웨어 업체 중에 안타 그룹이 있거든요. 영어로는 ANTA인데 이제 전국의 중국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이키하고 아디다스로 다음으로 큰 기업인데 이 기업이 뭘 발표했냐면 3년간 동남아시아에서 아니면 다른 국가에서 1000개의 오프라인 매장을 어떻게 보면 개장할 것이고 2026년 상반기 2025년 상반기 이 지역에서 매출이 거의 2배로 증가했고요. 2026년 매출은 그것보다 더 2배로 증가할 거라 예상을 하고 있고 이에 추가로 호주나 뉴질랜드 등 오세아니아 지역으로 확장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발표를 해서 중국의 스포츠 산업 아니면 중국의 스포츠에 관련된 기업들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개장 전략 그리고 저희 안타그룹 스포츠웨어 관련해서도 확장세를 가져가고 있다라는 얘기 함께 해주셨습니다. 상무님 감사드립니다. 자, 저희 지금 채팅창에 홍콩형 이렇게 부르면서 호응해주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상무님 현지에서 항상 너무 감사드리지만 혹시 한국은 언제 한번 안 들어오시나요?
제가 지금 예정돼 있는데요. 9월 30일에 지금 다음 주에 출장이 있어가지고요. 9월 30일 오전에 제가 스튜디오를 출연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그때 한번 꼭 인사드리고 스튜디오에서 인사드리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그날을 좀 기다려보겠습니다. 상무님과 함께 한자리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시간 9월 말에 저희가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홍콩 CSOP 자산운용 이재충 상무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잠시 국내 증시 흐름 살펴보고 가시죠. 9거래일째 상승을 했기 때문일지 오늘 개인이 물량을 빼고 있지만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연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계속해서 상승폭을 유지하면서 현재 코스피가 0.8% 내외의 상승폭 3,372선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의 상승세가 오늘 좀 더 강합니다. 0.93% 오름세 842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는 상승률이 조금 떨어지면서 0.58% 44,629선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아침 글로벌 증시 브리핑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8시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잠시 이어지는 10시 아시아 증시 라이브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